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금책가 살롱 금요일 독자를 만나다. 금책바가 첫 번째 공개 방송을 합니다.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근처 카페바인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기본 음료가 제공됩니다.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도 준비되었으니 청취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책바 첫 번째 공개 방송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카페바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내일로 다가온 금책바 살롱 마케터 용도사입니다. 예, 살롱 문화가 많이 퍼졌으면 하는 윤희입니다. 네, 상가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올고드시네요. 네.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수평선 같은. 팟캐스트계 MC계 유재석계 유재석계. 유재석계는 뭡니까? 그게 아니 팟캐스트의 대도서관. 지난주 그거 하지 말라고. 장소비 지불 때문에 떨고 있는. 네. 대관료 때문에. 네. 불공피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로 다갔습니다. 아, 내일이네요, 벌써. 네. 2회 살롱은 네. 2회 살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회 살롱이요? 예. 2회 살롱 이제 저희 캠핑 해야죠. 캠프 이제 2박 3일 캠프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많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지? 하나, 둘, 셋. 네. 우리의 꿈은 원대하죠. 네. 네. 전 북트릿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 요새 리트릿. 그러니까 리트릿처럼 리트릿에. 북트릿. 네. 그러니까 좀 아, 리프레시. 트립이 트립.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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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트릿 좋네요. 네. 트립도 좋죠. 네, 트립도 좋고요. 그러니까. 북트릿도 좋고요. 좋네요. 네, 북 아우팅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 저희 살롱부터 좀 네. 수습을 하고. 네. 저희 살롱 이제 지금 내일입니다. 수습입니까? 뭐지? 어떻게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내일 잘 하실 준비 이게, 되셨죠? 네. 떨리네요. 저 이런 진짜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진짜 오실까 사람들이. 그러게요. 네. 저희 진짜 안 오시면 진짜 저희 슬플 것 같아요. 저희 진짜 2년 넘게 뭐 중간 합류하시고 하셔서 지금 4인이 최종 완성됐지만 어쨌든 감정 잡으셨다. 지금 최근에 합류하신 산책님도 사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즐겁게 참여하신다고 하시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에너지와 이런 것들 드는 사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한 편이라도 좋게 이제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오셔야 됩니다. 역시 약간 이게 쪼이는 게 달라 저랑. 네, 역시 마케터라서 그런지. 마케터라서가 아니라 제가 전직 전도사여가지고 아,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뭐 약간 설득되려고 그러겠네. 아 그래, 네. 선물도 준비됐다고. 네. 네. 우리 근데 선물장 뭐하지? 우리 책 선물하기로 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네. 책 선물하기로 그랬죠. 네. 아 그럼요. 책 선물하죠. 네. 패널분들 각자 책 한두 권, 두세 권 네. 갖고 오시고 저는 좀 더 많이 갖고 올 예정이고. 세 책 권씩 가져오기로 정리하시니까? 할까요? 네, 뭐라고요? 세 권? 네, 세 권씩 가져오고. 그러면 산책님이 네. 이제 인터뷰 진행하시잖아요. 여기 네. 오신 분들 몇 분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믿음으로 그분들 이렇게 사실 온 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와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신 분들한테 한 권 선물해도 되겠네요. 근데 확실히 혼자 읽을 때와 같이 읽을 때의 재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한번 저희 팟캐스트 방송 들으셨거나 혹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같이 오시면 정말 좋겠다는 그러네. 생각이 있어요. 1+1으로 와주십시오 진짜. 아 그리고 저희 웰컴 키즈 존이죠. 그 노키즈 존 이런 거 당연하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이와 당연하죠. 함께 오시는 그럼요, 것도 그럼요. 네, 환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것도 좀 해놔야 되나? 그럴 것까지는 없죠. 기획자 벌써부터. 그건 아니고. 추천 그림책. 저희 애들이 와야 돼서. 추천 그림책. 네?
추천 그림책. 추천 이렇게 뭐 지금 그냥, 네. 그냥 아이들을 위한 거. 네 웰컴 키즈존입니다. 네. 저희도 가져가 올 수도 있고요. 남녀노소 다 네. 환영합니다. 네네. 네. 청소년 같이 오세요. 학생분들도 네. 학생분들도 환영하고요. 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하니까 네 걱정 마시고 전체 관람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꼭 와주십시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이니까. 네. 혹시 이 방송 듣는 주변 지인분 없으세요? 실명 언급하면서 좀 읍소하시죠? 네. 내일인데 걔가 그걸 들을지 모르겠네요, 애들이. 맨날 듣다가 요새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아무도 안 듣는다라는 네. 다고 생각해야 방송이 되더라고. 근데 또 아. 윤희님 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지인은 이제 아니지만. 저 가면 쓰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날이요? 아. 차라리 뭐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안경 뭐 코스염 달리는 안경 이런 거. 아니 이거 말 있잖아요. 말 이렇게. 말이 가는 거. 말 이렇게. 오 재밌겠다. 재밌겠네. 옛날에 네. 선글라스까지는 봐드릴게. 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쓸 것 같은데 약간. 네.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 네. 홍대 카페바인으로. 뭐 산채님 지인분 중에 기자분도 오신다고. 아. 잡지사 기자분도 오신다고. 네네네. 이 방송 근데 그 기자님이 은근히 들으시는 것 같던데. 그래요? 보니까 아닌가? 그 골라 들으실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뭐 취재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듣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 와주셔서 모르겠어요. 아, 저는 김영사에서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학동네. 아니 제가 아는 분 이제 출판사 마케팅 팀장님이 되게 잘 들으시고 책을 막 사셨어요. 우리 걸 듣고. 건축 그 책 사셨고요. 네. 몇 권 사셨어요. 신청하셨는데 그날 갑자기 저녁 회사 일정이 잡혀가지고 못 오게 됐다고 아이고야. 해서. 아, 네. 그래서 그 회사 일정이 바뀌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뀌어 있을 수도 신앙이 있겠죠. 좋으시네요. 다시 5월 24일 저녁 7시부터 9시 홍대 카페바인에서 뵙겠습니다. 오십시오. 내일 봬요. 웰컴.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산책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클래식. 네. 네. 클래식. 영국식 발음인가요? 예, 그냥 아, 네.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북부예요, 뭐 남부예요? 아, 저 그런 거 뭐 그 구분 되나요? 아, 네네. 구분 되죠. 아, 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 드라마 왕자의 게임도 나 지금 왕자 게임 시즌 1 다 봤거든요. 거의 들었나 보다. 얘기하다가 재밌어요. 영국 북부 발음이 한번 이거. 그 실제로 그걸로 약간 변별점을 가지고 네.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군요. 거기서 아리아 스타크가 Not Today 이러잖아요. 아, 예. 오늘은 아니야 뭐 이거. Not today. 아무튼 그렇군요. 제가 왕자의 게임 하려고 지금 한번 하려고 뭘 하려고? 원작을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책이에요, 그것도? 원래 원작이 있죠. 아, 그렇구나. 조지 R.R. 네. 마틴이 쓴 판타지 소설이었는데 다시 복귀하십니까 원작?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책을 보고 있어요. 왕자의 게임 너무 좋아서 네네. 네, 이걸로 한번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네. 많이들 다 들어보셨을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동물농장에 대한 그 흔한 오해가 이거 아이들 동화책 아니냐. 약간 이렇게도 또 많이 오해하시고, 아, 오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만화로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동화 버전으로 그렇죠. 나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예능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TV 동물농장? 너무 아, 제가 너무 깼습니까?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네요. TV 네. 많이 봐서. 네. 그게 딱 교회 가는 시간에 하지 않나요? 교회 요즘 잘 안 가요. 예. 닭장 속에는 암탉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물농장이에요? 그 노래가? 편집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책 고를 때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아예 고민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아. 저희 집 책장에 이제 예. 제가 아끼는 딱 그 칸이 있는데 그 칸에서 골랐고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진짜요? 네. 와. 네, 가장 사랑하는 작가 조지 오웰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민하고 싶지 않을 때 그 계속 이제 하나씩 꺼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해야겠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정말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막 진로 고민을 엄청 할 때였어요. 예, 예. 그 제가 학부에서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때 정치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대학원을 뭐 가고 싶다 막 그런 취직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나는 왜 쓰는가를 읽었는데 거기서 아주 그게 책이에요?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책으로 엮였는데 여러 개의 에세이를 묶은 책으로 나왔고 그 에세이 단편 에세이 제목이 나는 왜 쓰는가예요. 예. 짧은 글인데 거기에 굉장히 선명해요. 자기가 쓰는 이유는 정치적 글쓰기가 예술이 되기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와우. 그냥 심플해요. 그러니까 거의 마치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한 문장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때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 너무 선명한 메시지를 딱 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이 사람 작품을 계속 이제 파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맨 처음 만나셨군요. 네네. 그래서 뭐 동물농장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나중에 걷고 뭐 예. 1984 읽고 이거 읽고 카탈루냐 장가 또 읽었고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르포 글이에요. 예. 그 글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튼 조지 오웰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 동물농장이어서 이제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갔습니다. 정치적 글쓰기가 예술이 됐네요. 네. 되게 그 꿈을 네. 이루셨네요. 멋지다. 완전 진짜 현대 뭐 최고의 클래식을 꼽자면 뭐 동물농장 1984는 거의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정작 읽어본 적은 진짜 많이 들었던 저는 저는 네. 심지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조지 오웰을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정작 작품을 읽지는 않았다가 네. 이제 원래 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이분의 원래 이름이 조지 오웰이 아니고 에릭 아서 블레어. 그래요? 네. 본명은 이거 조지 오웰은 필명이고요. 몰랐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나무위키에 보시면 그 약간 해밍웨이랑 같이 나눴던 일화가 뭐 소개되는데 이거 사실일지 아닐지 잘 네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카페에서 해밍웨이가 있어서 조지 오웰이 가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뭐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해밍웨이가 근데 뭐 어쩌라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조지 오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겨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명하고 필명하고 네. 좀 다르게 쓰고 있죠. 그 조지 오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네. 해보자면 그 제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그러니까 위건 부도로 가는 길인데요. 이분이 삶의 경험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어가지고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로는. 당시엔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인도 벵갈인가 정확한 지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태어났고 영국인인데.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학업 때문에 어머니랑 그 자녀들만 이제 다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상당히 똑똑했는지 이튼 스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튼 스쿨이라 함은 영국의 귀족들, 뭐 왕족들이 졸업한 학교.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학교죠.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나라 학제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튼 스쿨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의 경험이 이분의 글쓰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의 다 부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집안이 빵빵한 친구들이 오니까 거기서 상대적 열등감에 좀 시달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하고요. 그런 이튼 스쿨에 다니다가 들어갈 때는 뭐 성적 장학금 받으면서 성적 장학금을 조건으로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제 집안 형편은 안 되는데, 네. 근데 졸업할 때는 좋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돼서 시험 봤어요. 시험 봐서 예. 합격해서 간 거예요. 네. 예, 23등 중에 8등 했다나? 그래서 팩트 체크. 네. 그게 저희 또 그 무슨 고세훈 교수님이 쓴 네, 조지 맞아요. 오웰 맞아요. 전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네. 23명 중에 네. 8등을 했다. 그 정도로 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때 읽었던 게.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경찰을 안 하고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도 불리는 버마로 가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뭐 노숙도 하고, 그러니까 접시 닦기, 그러니까 설거지 일도 하고. 결혼 그때까지 안 한 거예요? 결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긴 했어요. 예. 네. 뭐 그런 극심한 노동들을 계속
하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일부러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예. 그런 생활을 하면서 런던과 파리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약간 르포형 글을 쓰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결혼은 2번 했어요. 사별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예, 그렇구나.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파리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파리에는 자기 이모가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버마에서 돌아와서 뭐 파리에서 노동도 하고 또 다시 런던으로 넘어와서 서점에서도 일하고 뭐 갑자기 반갑네. 네. 서점은 그냥 판매원처럼 이렇게 일도 하고 작가의 꿈 꾸시는 겁니까? 쓰시는 겁니까? 루포 작가로. 말로 웬만하면 제가 받아서 농담하는데 조지오일 앞에서 농담 못할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르포 작가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위건부드로 가는 길 의뢰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그 리버풀 지역에 그러니까 영국 북부 지역의 탄광촌에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쓰는 글. 거기서 실제로 이제 탄광에 들어가서 그 탄광생활 됐어요. 네, 그러니까 탄광은 그러니까 취재하러 간 거죠. 거기서 네, 일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취재하면서 글을 쓰는 일을 하셨고 이제 45년도에 쓰셨나 아무튼 그때 이제 동물농장 쓰시고 그리고 1984가 마지막 책으로 쓰고 그다음에 한 2년 후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그 사이사이에 뭐 카탈루냐 전쟁, 그러니까 그 자기가 내전에 참전을 하기도 해요.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굉장히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BBC 기자 생활도 하죠. 이분이 BBC 기자 이력이 생활. 엄청 많네요. 경찰, 한게 많아. 기자, 노동자, 네. 접시 닦기, 네, 네, 뭐 취재원 뭐 이런 거 뭐. 네. 그렇군요. 네. 제가 그 영국에 잠깐 있었을 때 잠깐 아니잖아요. 네, 뭐 3년은 아니니까. 네, 잠깐이 좀 네, 잠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분가 한 일주일 정도를 조조의 주관으로 정해서 이분의 멋지다. 행적을 이제 낱낱이 파고드는 거죠. 근데 생가 막 이런 데 가보고. 네네. 네. 그러니까 아주 먼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결핵을 앓으셨는데, 그래서 요양차 주라섬이라고 스코틀랜드에 이제 섬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거기는 못 가고, 뭐 이분이 돌아가신 병원 뭐 그리고 살던 곳 그리고 일했던 서점 뭐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감회가 새로우셨겠네요. 네,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래도 찾아가면서 뭐 별거 없어요. 여기 뭐 조조웰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뭐 이런 정말 표 하나 있거든. 표지판 하나. 근데 저 혼자 막 거기서 감동하면서 네, 사진 네. 찍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구나.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경험이 다양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글도 다양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이것도 본 건데 그 멋진 신세계를 쓴 올더스 헉슬리가 이튼 스쿨 다닐 때 프랑스어 교사였대요. 또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예. 근데 그 아시겠지만 멋진 신세계랑 1984랑 굉장히 통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디스토피아 소설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멋진 신세계를 보면서 저는 1984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멋진 신세계를 읽었는데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은근히 고전을 많이 좀 보셨나 봐요. 많이는 안 보고 그냥 좋아하는 작가들 것만 좀 봤어요. 디스토피아 하면 뭐 20세기 소년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뭐죠? 그게 명작이죠. 뭐죠? 실세기는 몰라요. 그게 명작이죠. 이키루 이런 그거죠. 거만. 네, 그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 편집. 네. 네. 편집 안 하셔도 되는데. 얘기하시면 네. 저는 진짜 10세기 소년은 명작인데. 예. 아니. 에반게리온 이런 명작. 약간 그런 거예요. 예. 네. 에반게리온. 또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조조웰에 대해서? 조지오웨이. 네. 전기를 읽으셨다고 했으니까. 네, 고세훈 교수.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것만 등수 이런 것만 기억나죠. 이렇게도 쉽지 않을 텐데.
저였으면 그거는 기억 못하고 다른 거 막 저도. 했을 것 저는 같은데. 그래서 약간 범하 경찰하다가 그만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도 약간 왜 때려쳤을까요, 경찰 그 좋은 아마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의 실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사람인데 일제 경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 막 그러네. 근데 그렇구나. 조선에서 막 바로 일제 이해됐어. 경찰 하고 있는데 막 일제가 하는 것들 보니까 이제 지식인의 양심상 그게 네, 제국주의 하는 것들 보면 사실 똑같은 거죠, 사실. 네. 그냥 대충 그냥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아무튼 그쵸. 그런 게 연금 받고 살면 되죠. 보였나 보네, 양심의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약간 그 동물농장 같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네요. 보니까. 그러겠네요. 예, 연관이 있네요. 그때 당시 얼마나 자기한테 그러면 되게 신물이 났겠어요, 그죠? 그러게. 그리고 그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 그 참전 경험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어쨌든 그 프랑코 독재에 맞서서 그 어쨌든 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엄청난 지역 감정이 있고 어쨌든 네. 지금도 이제 카탈루냐 지방은 어쨌든 독립을 하려고 많이들 이제 갈등을 빚잖아요, 중앙 정부와. 어쨌든 그 내전의 어떤 그 상흔이 프랑크 독재 시절부터 그 스페인 내전부터 프랑크 독재로 이어지는 그 시절에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은 약간 그런 약간 뭐 추이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어떤 그 전제주의 독재와 것을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카탈로니아 내전 이후 또 어떤 정치적 글쓰기로 더 이어진 어떤 그런 감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 실천적 지식인이라는 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카탈루냐 참가에도 보면 제일 그러니까 이 내전 중에 제일 두려운 건 뭐 적들의 뭐 총, 뭐 대포 뭐 이런 게 아니다. 추위와 배고픔, 쥐와 이런 것들이다. 그 실제로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뭐 총을 맞기도 했는데 실제로 뭐 그래요? 네, 총을 맞기도 했는데 어디에 총이 맞은 거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가족, 뭐 지난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총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기의 이야기 혹은 더 좁혀서 말하면 자기의 신념이나 관념이 굉장히 선명하게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이제 동물농장 얘기 해볼까요? 네네네. 동물농장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읽고 또 다시 읽는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짧은 문장 안에서 굉장히 잘 녹여냈고 상황과 스토리 안에서도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다 살려서 이야기를 정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읽어도 너무 재미있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하고 또 짜임새 있다라는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짜임새 있고 빈틈이 없어요. 그 계속 빨려 들어가서 읽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분량도 적고. 그래서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실제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혹은 민중 그리고 그 인민 그리고 정말 프롤레타리아라는 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대중들을 위해서 어떤 이념을 주장했던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과는 달리 실상은 실제로 스탈린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하고 사회 고위층들만 배불리는 현실을 꼬집는 그런 비판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사하는 지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인물은 복서예요. 말인데요. 네. 결국에 죽거든요. 이게 너무 스포여서 좀 죄송하지만 죽어요, 복서가. 근데 그 장면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그 이념과 그 주장과 그 사회 가치 혹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약속 제1계명 두 발은 좋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그러니까 총 7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계명을 제일 충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정말 순수한 노동자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끝끝내 마침내 그 풍차, 자기 몸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풍차 만들기 프로젝트에 끝까지 헌신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복서가 죽으니까 결국에 그 돼지그룹 이 도살장으로 보내버리는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복서랑 같이 이제 제가 또 유익 있게 본 인물은 벤자민이라는 캐릭터인데 동물농장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사람은 아니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동물들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벤자민은 글을 벤자민 어떤 동물이에요? 당나귀. 당나귀인데 글을 유일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을 예, 풍자한 지식. 거겠네요. 네, 맞아요. 딱 봐도. 근데 굉장히 시니컬해요. 그러니까 혁명을 했잖아요. 인간을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뒤로 빼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그렇게 계속 시니컬하게 약간 경계인으로 있다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서가 도살장 마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막 흥분하면서 당장 마차를 세우라고 그렇게 막 열변을 막 토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서를 데리러 온 마차가 뭐 땡땡 도살장 뭐 땡땡 도축업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동물이 벤자민이 유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만 복서를 데리고 가게 해서는 안 돼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막 그렇게 빨리 모두 다 막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못 막고 복서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제 복서가 가서 죽고 나자 다시 벤자민은 원래의 상태 아니면 그 이전보다 더 시니컬한 상태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지금 다 열린 책들 버전으로 읽으셨잖아요. 네. 표지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딱 있고 뒤에 예. 빨간색이 어떤 그런 그렇죠. 전체주의. 전 스토리를 몰라서 독재자가 돼지인가 봐요. 농장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몰아내고 그 여기서 3마리의 돼지가 나와요. 나폴레옹 그리고 하나 누구죠? 스노우볼. 스노볼하고 스퀼러인가요? 예. 네, 스킬러. 스퀼러 세 돼지가 나오는데 돼지가 되게 똑똑한 그룹으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지도자 그룹. 네, 그거네요. 지도자 그룹. 예. 근데 여기서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축출돼요. 트로츠키를 상징하는 사건이죠. 트로츠키도 스탈린에 의해서 축출이 돼서 실제로 트로츠키는 멕시코에서 죽나요? 남미 어딘가에서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스노볼이 이제 트로츠키를 상징하고 나폴레옹이 이제 스탈린을 상징하는데 이 돼지 그룹이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리고 사회 상위 계층, 그러니까 인간들을 몰아내고 인간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차지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 보면 이 돼지, 그러니까 저희 7개 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였는데 이제 점점 이제 계명들을 바꾸고 지워 나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4발은 좋고 2발은 더 좋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돼지가 2발로 서요. 그러니까 뭐 소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동물농장인데, 그러니까 사회의 권력을 쥔 돼지들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약속은 계속 이제 변질되어 가고 결국 동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일반 동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돼지들만 배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돼지랑 인간이랑 같이 만찬을 즐기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상징화해서 담았기 때문에 아까 용도사님이 물어보신 대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정말 딱 떨어지는 상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로 잰 듯한 상징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재미가 없거나 작품성 떨어지거나 그렇게 좀 평가받을 수 있는, 이거는 반대네요. 오히려 굉장히 바로 저 그냥 대놓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은 작품인데 그게 정치 우화의 스탠다드가 돼버렸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꼬우지 않아서 그렇지. 선명해서 더 딱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는, 통쾌라기보다 다 알죠. 그러니까 네, 그걸 그게 읽으면 딱 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돼지 그룹들이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또 하나가 돼지 그룹 중에서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일장이에요? 네, 일장 아, 네. 스탈린이라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쵸 나폴레옹이. 네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개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뭐 말과 당나귀, 닭, 고양이, 그러니까 다 상징하는 그룹들이 다 있는데 나폴레옹이 권력을 차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개들이 강아지를 낳잖아요. 그럼 강아지 9마리를 싹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 못하게 하고 자기가 1대1로 다 교육을 시켜요. 그 개들을. 그리고 나중에 그 개들이 커서는 나폴레옹을 호위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폴레옹에게 반대하는 집단이나 그룹이 있으면 위협을 가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 세대를 저당 잡고 자기의 편으로 확 만든 이후에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해 가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는 거나 뭐 여기서 언론이라면 뭐 미디어라기보다는 이제 입소문을 내는 또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동이 되게 큰 아,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설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여기서.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보수적으로도 읽힐 수 있고 좀 진보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요. 읽느냐의 네. 차이가 되게 많이 오고 유튜브 그 극우 채널 중에서 보니까 이거 조지 오웰 제가 보진 않았는데 네. 그 컨텐츠를 다루는 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이용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많이들 또 극우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또 조갑제님이 존경하는 인물이 조지 오웰이라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매력적인 게 그렇다고 이게 굉장히 사실 스탈린을 까고 소련의 어떤 그 이중성 그런데 어쨌든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쨌든 독일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 영국 뭐 미국은 어쨌든 소련이랑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편인 상황에서 사실 이 책이 출간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쨌든 동맹국을 간 거네요? 동맹국? 그 동맹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유주의나 어떤 그런 어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우파적 사상과 우파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진 책으로 많이들 오인하고 오해하고 읽었다는 게 우리가 그동안 좀 동물농장을 이해해온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고 그 이념투쟁 때문에 처절하게 직접 총을 들고 싸웠고 또 펜으로도 싸웠고 실천적 지신의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서 우리 정치적 글쓰기 표본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스테레오타이프가 돼버린 거죠. 그 뭐 경찰 경험도 있고 스페인 전쟁 경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예. 굉장히 비관적인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사회주의고 뭐고 다 그냥 이렇게 혹시 막 이렇게 다 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로 되버리면 저라면은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신념이 있었죠. 그런 신념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확산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신념이 조지 오웰에게는 있었던 전체주의가 것 같아요. 아닌.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조지 오웰의 타겟은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이 우파는 일종의 해석을 알레고리화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버리는 거지. 그냥 야 제가 공격한 게 좌파잖아. 스탈린이잖아. 거 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경박한 지난주에 해석학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파가 가장 무시하는 게 해석학 아니겠습니까? 조지 오웰이 이 하늘에서 얼마나 조갑제 저기 이제 나중에 한따까리 할 것 같은데 네 조지 오웰이 조인트 까야겠죠. 그러니까 네, 이 새끼를 뭐라고 막 네. 근데 저도 그 사회주의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 어쨌든 이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장수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1984를 쓰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어쨌든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까지 그런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끝끝내 쓰셨던 걸 보면 포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또 처절하게 현실에서 네. 싸운 거 보면 현실주의자로 볼 수 그렇기도 있잖아요. 하고 네. 네.
근데 저는 이분의 이 삶의 이력에서 농장 경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신선해. 없어요? 없어? 동물들에 대한 묘사라든지 어. 농장을 기본 모티프로 한 거여서 농장주로서 너무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영국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뭐 어디 시골에 내는 데 가서 인도 이런 데서 동물들을 많이 관찰했나 뭐 이런 호기심도 좀 드네요. 어쨌든 그래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뭐 이튼 스쿨에서는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출신이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좀 배운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교양지식이나 하지만 이런 게 좀 있고. 예, 배운 사람이지만 이제 밑바닥 생활도 경험하면서 다양한 어떤 사회 군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캐릭터 소설 속의 캐릭터를 잡아가는 것도 사실 뭐 네. 그에게 너무 능숙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고. 전에 이제 윤님이 1984 뭐 몇 번 얘기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초창기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1984 얘기를 했었나요? 그냥 네. 그때 제가 어떤 기호 무슨 기호 교수님 책하다가 했었는데 김호기. 죄송합니다 교수님. 어차피 교수님 뭐 들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용 교수님. 제목 뭐였더라? 네, 세상을 뒤흔든 사상? 그 40인 그거. 거기에 그 1984 있잖아요. 1984 있었구나. 예. 1984년을 상상한 거죠. 예. 동물농장이랑 1984라 제가 저는 이제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연계성이 있는 이제 작품인 거겠죠? 같은 저자니까 당연히. 전체주의라는 네, 연계성은 의미가 확실히 있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빅브라더 예. 이야기가 사실 전체주의의 가장 큰 상징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고 이미지가 왜 뭐 CCTV가 감시 너무 사회. 예, 많아질 때도 빅브라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큰 맥락에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키고 명확하게 단순화하면서 명확하게 그 상징화시키는 거는 천재적이네요. 빅브라더 너무 입에 착착 붙지 않아요? 팩트 풀리스 전혀 안 붙었는데 사실 뭐? 사실 충실성. 사실 빅브라더 충실성. 너무 잘 붙어. 한스 로슬링 1패 의문의 1패. 그렇구나. 두 분은 이제 사이좋게 뭐 술 한잔 하시고 그러겠죠. 계시겠네요. 네, 그러겠네. 두 분 다 세계 좋은 이바지를 한 분들이니까. 자네가 한스 로슬링입니까? 팩트 폴리스는 좀 아니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가나 사상가 분들은 현실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현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론의 촘촘함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적인 특성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론가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상가시네요라고 했지만 정말 현실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노숙 생활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뭐 내전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더 이상 교육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가정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지식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상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작품 동물농장과 1984년이 아까 얘기하신 디스토피아에 대한 뭐 그런 소설이잖아요. 이렇게 이분이 이 작품과 생을 마감한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왜 저는 그 작가들이 나이가 먹으면 완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초월하고 그것도 너무 좋은데 끝까지 그냥 자기 세계를 고집하다가 그냥 그렇게 훌쩍 가버리는 작가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조지 오웰도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전설적인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비슷한 작가가 이제 제가 읽은 경험의 세계에서는 주제 사람하고 같은 그런 이제 작가인데 마지막 작품이 그 카인인가 그거거든요. 뭐 이거는 도저히 그 영감님이 쓰신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도발적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되게 감탄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작가가 굉장히 좀 저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동경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산책님께서 소개하신다는 걸 보고
그 이번에 살펴봐서 이런 정치 풍자 우화 스토리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거 얘기는 뭐 여러 번 들었지만 저는 그냥 동물농장의 세계를 의인화해서 다룬 그냥 뭐 말랑말랑하고 몽글몽글한 하지만 굉장히 문학작품이 탁월한 책인 줄 알았는데 전혀 완전 정치적인 책이라는 게 놀라웠고 저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저자에 대한 얘기를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지식인으로 태어났고 공무원 가정에 태어나 경찰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저라면 좀 비관할 것 같거든요, 삶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완전히 그냥 삶을 포기하거나. 근데 이분은 반대로 오히려 글쓰기라는 거 굉장히 에너지가 드는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알리고 싶은 어떤 욕구나 욕망을 표출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게 좀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질문인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가지고 삶을 포기하거나 뭔가 이게 그냥 좌절하거나 그 어떤 집념 포기하지 않는 네. 그게 이분을 세계적인 작가로 만드는 하나의 추동력이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좀 뭔가 나도 글 쓰고 싶다 나도 뭔가 굉장히 어떤 에너지를 품고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분 정말 이렇게 잘 알려진 작품들 이외에도 뭐 이런 걸 썼어라는 것도 있어요. 영국의 차문화, 영국의 티타임, 뭐 영국 음식이 정말 맛이 없는가, 막 이런 것도 되게 진지하게 쓰는 거예요. 영국 음식이 맛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아주 작은 일들도 막 꾸준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생애 의지를 글로써 다지셨던 분인 것 같긴 해요. 그 영국의 음식이 과연 맛 없는가는 입증에 실패하신 걸로. 왜요? 지금까지도 영국 음식 다 맛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분의 주장은 영국의 음식이 맛이 없는 게 당신들이 그냥 싸구려 펍 음식밖에 안 먹어봐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식재료들의 한계 또 그러니까 여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산책님 영국에서 좀 이제 지내시면서 어떠셨어요? 영국 음식 맛있습니다. 되게 진짜요? 오해하실 수 있는 뭐 피시앤칩스를 먹고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카레 라이스의 모험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카레가 되게 유명하답니다. 호주 가서 30개 먹었다면 20개는 피치앤칩스 먹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아무튼 좀 네. 단단하긴 하지만 뭐 그런 거 다양하게 쓰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물농장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은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대상도 늘 존재하고 지금 한국 사회, 한국 정치만 보더라도 뭐지 정말 독재타도 헌법소인가? 저 행동이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석의 여지 또 자기의 관점 그리고 선명한 문제의식을 계속 그러니까 벼르면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네, 오늘은 영원한 고전으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자리매김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EBS 문학관에서 소개해주세요. 네네네.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유튜브 동물농장 검색하시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있을 텐데 EBS 라디오 문학관인가 거기에서 이 전체 소설을 성우들이 전문으로 해가지고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 이렇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로 들으려고요. 하긴 그 동물농장 조지 오웰 작품이면 저작권은 만료가 되긴 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이런 일종의 번역 저작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있을 것 같고 EBS에서는 그걸 뭐 이렇게 했겠죠. 지불했을 수도 있겠네요. 했겠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